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권인용입니다. 먼저 이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본 강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방사선과 첨단 계측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영화 판도라 사진인데요. 2016년에 개봉한 영화죠. 많이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 지진이 발생을 해서 심각한 사고들이 생겨서 그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인공들이 이제 투입이 되고 어떤 희생 정신을 통해서 어떤 휴머니티도 있고 좀 슬픔도 있는 그런 또 재난 영화가 됐고 저도 이제 재밌게 봤었는데요. 이 영화의 모티브는 2011년에 있었던 후쿠시마 사고를 모티브로 이제 픽션을 가미해서 제작을 한 영화죠. 후쿠시마가 2011년에 일본의 동해안에 지진이 발생을 하고 그 지진의 여파로 큰 쓰나미가 쳐서 발전소의 모든 시스템이 마비가 됐었습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굉장히 안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쿠시마 발전소는 이 모든 안전 설비들이 비상 설비가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를 미국의 사막에서 지어진 발전소 설계를 그대로 가져와서 일본에 건설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미국에 있었던 발전소는 어디에 있었느냐? 사막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른 환경이죠. 사막에서의 자연재해는 지진 이런 것들이 해일이 아니라 토네이도라는 일종의 태풍이지만 육상에서 생기는 회오리죠. 강력한 회오리가 자연재해고 이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모든 비상 설비가 그러면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지상에 있어야 되겠어요? 지하에 있어야 되겠어요? 지상에 있으면 토네이도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지하에다 둔 겁니다. 근데 이 일본의 발전사에서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아무런 설계 변경 없이 지은 거죠. 여기에 이제 시사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발전 회사들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다 민영화가 돼 있습니다. 다 민간 자회사예요. 민간 자회사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이윤을 창출하는 거죠. 최대한의 소비 지출을 줄여서 이익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전소 설계를 변경하려면 수많은 엔지니어들과 공학자들이 투입이 돼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대로 지은 거죠. 근데 일본에도 이제 우수한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이 계속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역사적으로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는 기록이 있고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 큰 방벽이라도 쌓아서 대비를 해라. 재밌는 사실은 이 후쿠시마 발전소 바로 옆에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고요. 그 발전소는 다른 민간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그런 전문가들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아주 큰 방벽을 세워서 해일에 방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당시에 그렇게 방비를 했던 발전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이 후쿠시마는 그 비용을 줄이려고 하다가 이런 큰 사고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시사점은 이런 국가의 중요한 발전 시설이 과연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발전소들은 사실은 일본이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해서 이 동해안에서 오는 해일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지진대가 다 일본의 동쪽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르는 만일을 위해서 방벽도 다 세우고 그다음 비상시설들도 지하가 아닌 발전소 뒷산에 높은 곳에 위치를 다 해놓은 그런 아주 안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 자체는 재밌지만 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일어나기 어려운 또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폭발이 일어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는 영화로 픽션으로서 재밌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또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죠. 일본에서 이 후쿠시마 발전소가 아직도 이렇게 뜨겁게 안에서 끓고 있거든요. 이거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계속 물을 순환을 시키는데 이 순환된 물이 이제 결국 방사성 물질에 오염이 돼서 오염수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단은 작년 기사 기준으로 180톤 정도가 어마어마한 양들이 지상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탱크에.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늘어나죠. 이게 언제까지 보관을 할 수 없어서 일본에서는 태평양으로 방류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 잘 과학적으로 처리를 하고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방사선 물질의 농도를 낮춰서 배출을 하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닷물의 방사선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면,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일본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국제기구에서 나오는 조사나 이런 것도 잘 안 받으려고 하고 은폐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이 바로 옆에 있는 국가들이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계속 이런 국제적인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HBO에서 만든 드라마 체르노빌인데요. 체르노빌 이게 5부작인가 6부작 정도 되고요. 제가 재밌게 봤는데 이것도 이제 86년도 정도에 이제 구소련에서 만들었던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방사선이 누출된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딱 이 2건밖에 없습니다. 체르노빌의 경우는 옛날에 구소련과 이제 서방 세계가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군비 경쟁도 치열했죠. 그런 것들은 좀 이제 감소되던 시기였는데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또 계속해서 자존심을 건 대결들이 있었습니다. 우주로 날아가는 로켓도 마찬가지지만 원자력 같은 과학기술 분야도 경쟁을 하다 보니 이제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을 개발을 하고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좀 무리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원래 발전소에 있던 안전장치들을 다 제거를 하고 정지를 시켜놓고 실험을 진행을 하죠. 근데 거기에 덮친 격으로 운전원들이 조작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악재가 겹치고 겹쳐서 결국에 사고가 났고 유럽의 방사선 물질이 또 대기를 타고 날아가는 그런 피해들을 입었죠. 그래서 이런 방사선이 뭔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두렵고 이 당시에 이제 드라마에 나온 사진인데요. 이 작업자들이 이 환경에서 그래도 조치를 빠르게 해야 되니까 많은 작업자들이 투입이 됐었는데 이렇게 방사선은 결국 외부에서 오는 어떤 에너지가 사람 인체를 이렇게 타격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피부 조직이 괴사하고 방사선이 인체 안에까지 뚫고 들어가서 장기를 손상시키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건 드라마 사진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징그러운 사진이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이 무서운 거를 우리가 잘 알면 이게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건데 알고 나면 어떨지 오늘 한번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방사선은 영어로 하면 radiation이고요. radiation의 큰 의미는 모든 전자기파를 의미합니다. 입자성과 파동성을 가지고 있는 전자기파죠. 전자기파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시광선이죠. 빨주, 노초, 파란보. 서로 다른 미묘하게 다른 파장에 따라서 주파수에 따라서 우리가 망막세포가 시신경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전자기파는 가시광선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주파수대를 낮춰볼까요? 가시광선 영역에서 조금 내려오면 여기 핸드폰 사진이 보이시죠? 핸드폰이 5GHz, 2.5GHz 이런 기가헤르츠 대역에서 우리가 전파를 주고받아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을 할 수 있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유용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옆으로 가면은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도 기가헤르츠 대역에서 작게는 이제 수백 메가헤르츠 대역까지 사용을 하는데요. 전자레인지 유용하죠. 굉장히 음식을 데피고 전자레인지 안에 음식을 넣고 버튼을 눌러서 동작을 시키면 노란불이 딱 들어오죠. 이 노란불이 방사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란불은 안에 그냥 전구가 들어있어서 전구가 켜지는 거고요. 실제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 형태로 음식의 안에 있는 물 분자들을 진동을 시켜서 음식이 따뜻하게 데펴지는 겁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조금 더 내려가면은 TV랑 라디오가 있죠. 라디오가 있습니다. TV가 요즘에는 다 케이블로 연결이 되고 인터넷이랑 연결이 돼서 요즘 시청을 하시죠. 근데 아마 30대, 40대 이상의 분들은 옛날에 집집마다 보면 아파트나 주택의 옥상에 이렇게 큰 안테나가 달려 있는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안 좋을 때는 TV 화면이 지지직거리죠. 그러면 그때 아버님들이 옥상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안테나를 잘 조절을 하면 또 TV가 잘 나옵니다.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전파를 이용해서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TV의 정보를 수신을 해서 TV를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가시광선 영역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이제 주파수가 조금 높아집니다. 그럼 이제 울트라바이올렛이 있죠. 이게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해변에서 놀 때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 피부에 안 좋은 뭐 트러블이나 또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다 해서 항상 뭘 바르시죠? 선크림을 꼼꼼히 또 어머니들이 챙겨 주시죠. 잘 바르고 가야죠. 또 이제 망막에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이 차단된 렌즈가 들어가 있는 선글라스들을 쓰시죠. 물론 멋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엑스레이랑 감마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일상적으로 하는 이제 방사선이다라는 그런 느낌의 영역대죠. 그리고 방사선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은 크게 한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엑스선은 하나로 보고 중성자선. 알파선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알파선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헬륨 원자 핵입니다. 얘는 분명한 입자예요. 근데 이 입자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얇은 종이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피부나 옷도 당연히 뚫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 거의 인체에는 유해한 영향이 없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밑에 베타선은 전자 하나입니다. 전자도 마찬가지로 입자가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투과력이 좋아서 좋지만 두꺼운 종이나 얇은 금속은 뚫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감마선과 엑스선 영역인데요. 얘네들은 투과력이 굉장히 높아서 고주파기 때문에 아주 두꺼운 철판이나 콘크리트가 되어야만 차폐를 할 수 있는, 막을 수 있습니다. 중성자선은 뭐 더 뚫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우리 주변 환경에서는 뭐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이용되냐? 뭐 감마선, 엑스선은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알파선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이용 사례가 별로 없으시죠? 들어보신 사례가. 그래서 2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암 치료에 쓰입니다. 뭐 주변에 혹시 이렇게 뭐 가족이나 친척분들 중에 뭐 얘기를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방사선 치료라고 하죠. 우리가 암세포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그 암세포의 조직을 없애기 위해서,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 집중된 부위에 방사선을 이렇게 조사하게 됩니다. 쏘게 됩니다. 이제 알파선 같은 경우 강력한 입자 에너지를 가진 알파선을 암세포에다가 쏘게 되면 암세포를 이루고 있는 DNA 사슬을 끊어서 그 암세포의 조직을 파괴시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알파선 말고도 뭐 다양한 원소들을 사용을 하고요. 또 다른 예로는 화재 감지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선진 사회로 접어들면서 2012년경부터 얼마 안 됐습니다. 이 화재 감지기가 모든 주택에도 소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미 2010년대까지 그 이후는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요즘에는 전자식 화재 감지기를 씁니다. 바이메탈을 이용해서 온도를 보고 화재가 나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알람을 울린다던가 아니면 포토다이오드 같은 그런 소자를 사용해서 이제 연기가 나면 연기를 감지한다거나.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먼저 우리보다 이제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선진 사회가 된 곳은 수십 년 전부터 이 화재 감지기 설치가 의무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자 재료들이 발전을 못해서 그런 전자식 화재 감지기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알파선, 이 오른쪽 그림 아래 보시면 이 밑에가 이제 알파선이 나오는 그 소스를 밑에다 둡니다. 근데 알파선은 아까 이제 입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양성자들이 있어서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물려놓으면 얘들이 전기가 살짝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화재가 나서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연기가 중간에 딱 끼면서 이 알파선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전기의 흐름이 끊어지죠. 그러면 알람이 울립니다. 그래서 이런 화재 감지기를 수십 년 전부터 사용을 했고 지금도 미국의 가정에 보시면 이 알파선을 이용한 화재 감지기들이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이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그래 뭔가 위험한 것 같죠. 아까 사진도 보셨고. 그럼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단위를 가지고 한번 보면 좀 더 두려움이 가시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단위를 시버트라고 합니다. SV죠. 그래서 원래 환경 우리 주변에 다 방사선이 있습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근데 산에 올라가면 이 왼쪽 아래에 보시는 그림처럼 산에 올라가면 이제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 영향들이 또 더 많이 받겠죠.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그랬을 때 받는 방사선이 0.026 밀리시버트입니다. 시버트 앞에 밀리가 붙어 있죠. 밀리는 1000분의 1이죠. 10의 마이너스 3승. 근데 거기에 0.026이라서 굉장히 적은 약입니다. 그것도 여기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알프스 정도 올라가야,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뒷산 올라가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 이 정도 받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당연히 산보다 높이 올라가죠. 비행기를 타면 0.07 밀리시버트 정도가 비행기를 한 번 탈 때 받는 방사선 양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작은 수치죠. 아직도 0.0 밀리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살아도 1년에 2.4 밀리시버트 정도는 우리가 방사선 항상 받고 있습니다. 이 주변 환경에서, 토양에서. 이게 이제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뭐 암석이 많거나 뭐 어떤 광물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조금 높고 어떤 지역은 조금 낮은데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보면 이 정도 됩니다. 자연 방사선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죠. 뼈를 보기 위해서. 또는 이제 건강 검진할 때 흉부 엑스레이, 아니면 치과에 가서 이빨을 볼 때 이빨 엑스레이 찍죠. 보통 이게 오른쪽 그림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 0.1 밀리시버트 정도 됩니다. 이것도 뭐 아직까지 자연 방사선 받는 것보다는 굉장히 낮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보면 CT라고 있습니다. CT가 뭐냐면 엑스레이를 이렇게 빙 둘러서 찍으면서 3차원 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CT는 엑스레이를 여러 번 많이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찍을 때 10밀리시버트 정도가 됩니다. 아직도 밀리시버트기는 하지만 이제 소수점에서 올라왔죠. 10까지.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X선을 촬영해 주시는 병원에 가면 기사분들이 계시죠. 방사선 기사분들이 계시고, 또 뭐 원자력 발전소 같은 방사선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통칭해서 방사선 작업 종사자라 그러는데, 그분들이 법적으로 정해놓은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5년간 100밀리시버트 정도. 그 이상은 누적이 되면 더 이상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게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죠. 이것도 아직 100밀리시버트 정도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위험한 거냐? 아까 말씀드린 암 치료를 할 때 맨 위에 사진이죠. 보시면 암 치료는 6000밀리시버트입니다. 공이 3개 붙어서 밀리랑 하면 없어지죠. 그럼 6시버트 정도예요. 이게 세포의 조직을 파괴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이게 이제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하면 이제 괜찮은데, 이거를 만약에 어떤 특수한 환경에 우리가 노출이 돼서 몸 전체가 5에서 6시버트를 받으면 모든 정상 세포들도 파괴가 되죠. 그럼 사람이 바로 즉사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이제 굉장히 사실은 높아져야 특수한 환경에 처해야 인간한테 이제 해로운 거죠. 이제 많은 사회적 이슈들이 또 있었죠. 2012년에도 라돈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다 토양에 있고 우리 자재에 있는 주변에 있는데 학교 교실에 뭐 건축 자재들의 일부 물질이 더 있었던 거죠. 기준치의 48배다.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작년 재작년에 침대 때문에 침대에서도 라돈이 검출됐다. 이건 굉장히 이슈가 됐죠. 근데 뭐 그냥 동네 돌아다니면 사실 라돈이 다 있거든요, 땅에. 근데 이게 조금 어떤 기준치보다 높았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인간한테 유해한 거냐? 이거는 과학적으로 또 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있거든요. 유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밝혀진 거는 이제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이 기준치라는 것도 그냥 사실은 임의로 정해놓은, 과학자들이 논의를 하긴 했지만 어떤 명확한 이 근거를 갖기 어려운 값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기준치가 또 국가마다 다르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여하튼 침대에서 나온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회사는 굉장히 경영이 악화되고 뭐 거의 안 좋아졌었죠. 또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제
인간 의료 기술이 의료 과학이 발전하면서 의학이 발전하면서 진단을 많이 하죠. 근데 이런 암 진단하고 뭐 그 뇌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치매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방사선 물질을 사용해서 방사선 환경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단을 많이 하는 게 내가 암을 찾기 위해서 진단을 하는데 그게 꼭 내 몸엔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많이 찍는다고 좋은 게 아닌 그런 또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의 뿐만 아니라 이 방사선이 전자제품에도 에러를 발생시키고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 높은 고도로 날기 때문에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 영향을 받죠. 그래서 비행기에 들어가는 전자 시스템들은 또 이런 방사선 에러에 잘 견딜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기술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동차, 근래 자동차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죠. 빠르게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또 자율주행에 대한 또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기계적 장치에서 자동차가 일종의 전자제품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말은 자동차에 더 많은 반도체 전자 부품들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품들이 오작동을 방사선 때문에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 사실 오작동이 나도 뭐 껐다 켜거나 다시 하면 되죠. 근데 자동차가 자율주행하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어떤 하나의 오작동 때문에 뭐 사고를 유발시켜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야도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외 수많은 과학자들과 연구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거 신세계 영화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 황정민 씨인데 이 결국 안대를 하고 계시죠. 눈에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첨단 계측 기술이 있다면, 방사선 우리가 계측할 수 있다면, 이거를 시각화할 수 있고 데이터화할 수 있다면 마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겠죠. 이 방사선 양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방사선을 우리가 잘 계측을 할 수 있을지, 센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들어와 보시죠. 방사선 계측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센서가 있어야 되죠. 디텍터가. 그래서 방사선 신호를 받아서 전기 신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전기 신호를 처리하는 전자 회로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이 왼쪽 사진에 보시다시피 예전의 방사선 센서들은 이 팔뚝만한 크기에 굉장히 컸어요. 사이즈도 크고 전기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처리하는 회로 시스템도 큰 캐비넷 사이즈로 굉장히 컸죠. 그런데 이제 반도체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다른 과학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이렇게 센서들이 손톱만한 크기로 소형화가 되고요. 이거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 회로들도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이 제가 만들었던 방사선 센서 신호를 처리하는 회로인데요. 이 노란색 단위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2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 단위가. 그럼 이 전체 칩 사이즈는 1mm by 1mm보다 작은 칩이거든요. 이런 칩으로 방사선 신호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자, 이런 게 어디 사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소형화된 시스템들,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 우리 국민들이 두려워하실 수 있는 그런 데를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방사선이 누출되는지 안 되는지 감시하는 곳에 활용이 될 수도 있죠. 또 아까 말씀드린 항공 우주 분야, 항공만 해도 그래도 방사선 양이 우주에서 오는 양이 많지 않지만 이제 우주 밖으로 나가면 인공위성이라든지 우주 정거장, 우리가 달 탐사를 한다, 화성으로 간다, 가면 갈수록 방사선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도 방사선에 강한 회로들이 필요하고요. 또 의료 쪽, 이건 제가 스탠포드 대학교에 있을 때 만들었던 PET 인서트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PET과 MRI를 동시에 찍어서 환자들이 간편하게 빠르게 진단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시스템, 첨단 의료 기술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 이게 저희가 우리나라가 원자력
폭탄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죠. 원자력 에너지를 동력으로 활용하는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작년에도 이제 막 기사가 신문 기사가 많이 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되면 잠수함이 바닷속 깊이서 오랫동안 잠수할 수 있어서 어떤 우리 국가의 전략적인 무기로 충분히 아주 활용을 잘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일반 우리 상용 원자력 발전소처럼 그 땅에 위에 크게 지은 거를 그대로 잠수함에 넣을 수는 없죠. 모든 게 다 소형화돼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시스템들이 또 요거는 이제 미국의 러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다양한 방사선 센서들이 있습니다.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서 또 활용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연구들이 또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른 센서랑 또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키넥트, 이제 사람의 모션을 감지하는 센서랑도 같이 활용이 가능하고, 라이다, 레이저를 쏘아서 거리를 재는 센서죠. 거리를 재는 것과도 같이 연동이 되고, 또 카메라는 당연하죠. 그다음에 GPS 신호들을 이용해서 내 위치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 로봇을 투입할 수 있고요. 또는 드론이나 무인 항공기를 이용해서 넓은 영역을 멀리 있는 영역들을 또 감시하고 데이터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그런 류의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작은 방사선 센서들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수백 개를 발전소 현장에 뿌린다던가 아니면 고정형으로 설치를 해놓으면 어디에서 혹시나 모르는 사고가 만약에 방사선이 누출이 되면 이것들을 조기에 감지해서 빠르게 대처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안전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까지 구성을 하는 걸 이제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한다 해서 메쉬 네트워크라 그러고요. 이런 걸 위해서 센서도 놓고 전자회로도 넣고 배터리, GPS, 무선 통신 안테나 달아서 이렇게 핸드폰 크기에, 핸드폰보다 조금 두께에 현재는 두꺼운데요.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훨씬 더 작은 손가락 정도 크기로 나아가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냥 이렇게 센싱만 잘하면 되느냐? 아까도 뭐 잠깐씩 언급을 드렸지만 이 방사선이 인체에도 사람에게도 유해하지만 전자부품에도 유해한 영향을 미쳐서 오작동과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방사선에 강한, 방사선을 받아도 정상 동작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간 그런 걸 이제 내방사선이라 그러는데요. 내방사선 회로 기술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무선통신 기술, 그다음에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미지화를 하고 센서가 혹시나 고장난 센서들의 그런 데이터들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다 하는 알고리즘을 다 통합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사진처럼 어디 방사선 물질이 있구나.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혹시나 모를 어떤 테러 집단의 공항이나 공항 검색이나 바닷가 그 항구에서 검색하는 곳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항공 우주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잠깐 언급을 드렸죠. 태양에서도 굉장히 많은 솔라 파티클들이 지구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빛과 온도만 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사선이 오고 있고요. 또 먼 우주에서 이제 원 우주라고 하는데요. 갈락틱 코스미 레이라는 엄청난 양의 방사선이 지구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지구는 지구 북극과 남극이 만드는 지구 자기장이 있죠. 앤 밸런트에도 만들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일종의 보호막이 돼서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들을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지상에까지는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굉장히 다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구와 닮은 행성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물이잖아요. 저 행성에 물이 존재했나 안 존재했나? 근데 사실은 물만 있다고 생명체가 살 수가 없거든요. 이 우주 방사선 때문에 세포들이 다 파괴되니까. 뭔가 이 자기장도 있는 그런 행성이 있어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 우주 방사선이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이 영상은 아리아나 5라는 유럽 항공 우주국에서 1996년에 발사한 로켓입니다. 로켓이 올라가죠. 얘가 이제 복잡한 계산을 하면서 자기 궤도를 찾아 올라갑니다. 연료 추진도 하고.
근데 우주 방사선 때문에 에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궤도 계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정상적인 궤도를 가지 못하고 꺾어지면서 공기의 압력이나 다른 요소들 때문에 로켓이 결국엔 파괴가 되고 맙니다. 방사선에 대한 에러를 어느 한 부품에 뭔가 놓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일론 마스크 아시죠? 일론 마스크가 이제 뭐 테슬라 자동차의 CEO죠. 자동차 사업도 하고 계시지만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또 우주선을 쏘고 인공위성을 놓는 그런 사업도 하는데 스페이스X에서도 이런 우주 방사선 때문에 생기는 에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밑에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조금 더 긴 영상, 재미있는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주 방사선이 그러면 결국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전자 부품에 결국 크게 보면 CPU와 메모리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CPU는 뭔가 계산을 하는 우리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고 그 계산된 값을 저장하는 게 메모리죠. 재밌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컴퓨터 사시면 뭐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뭐 인텔 딱지도 붙어 있고 윈도우즈 딱지도 있고 뭐 엔비디아 딱지들이 붙어 있죠. 이 인텔이 이제 CPU를 만드는 전통적인 회사죠. 물론 AMD라는 뭐 경쟁 업체도 있습니다만 인텔이 더 규모가 큰데 예전에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컴퓨터 CPU를 만들 때 그 당시만 해도 CPU 안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단일 소자의 사이즈가 좀 커서 방사선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90년대 넘어오면서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니 이제 방사선 때문에 생기는 영향들이 커진 거죠. 근데 엔지니어들이 CPU를 만들고 났는데 그 당시는 잘 돌다가 갑자기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걸 찾지를 못했어요. 이거를 아무리 내 설계를 다시 분석해보고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봐도 설계는 잘했는데 왜 에러가 생기지? 그러다 나중에 알게 된 게 우주 방사선 때문에 또는 이 반도체 재료에서 패키지라는 재료에서 또 나오는 방사선 때문에 에러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 뒤로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기술들이 또 이제 연구 개발이 됐죠. 저희도 이런 메모리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사선 환경에서 강한 메모리, 결국 메모리에 모든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데요. 저희 연구원의 경주에 양성자 가속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백 미터 거리에 튜브가 있고 양성자를 빠르게 가속시켜서 우주의 환경처럼 만드는 거죠. 우리가 만든 메모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맨날 로켓 타고 우주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험 환경을 만들게 됐죠. 그리고 저희가 만든 메모리 칩을 이쪽 오른쪽에 이제 설치를 하고 이 왼쪽에 큰 통에서 아까 긴 튜브를 통해서 가속된 양성자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겟에 저희가 만든 칩을 2개를 테스트를 하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놓고 저희 연구실 팀원들이 설치를 하고 초상권 침해를 위해서 방지를 위해서 뒷모습 촬영한 거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방사선을 맞는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치매 환자의 증가를 나타내는 추이에 대한 사진 그래프거든요. 이 점점 의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 인간 수명이 늘어나죠. 그만큼 치매 환자가 또 많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이 추세에 따르면 2050년 정도 돼서 국내 65세 이상의 인구 중에 약 15%는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치매가 조기에 발견을 하면 약물 치료를 통해서 그 진행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거의. 아직까지 안타까운 거는 치료제는 개발이 안 됐지만 물론 가까운 미래에는 또 의학이 발전하면서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하튼 현재 상황은 빨리 진단하면 막을 수 있어요. 더 악화되는 걸. 그럼 어떻게 진단하느냐? PET이라는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라는 장비를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런 치매를 일으키는 뇌에 있는 단백질에 딱 달라붙는 어떤 물질을 만들고요. 그 뒤에 방사선 물질을 같이 붙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들을 인체에 투입을 합니다. 피 속에. 그럼 피 속에 혈관을 타고 돌다가 얘들이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에 가서 붙으면 딱 붙어 있고요. 뒤에 방사선을 이렇게 내뿜습니다. 우리가 그 방사선을 측정하면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단백질의 위치를, 치매를 일으키는. 그래서 사진에 보시다시피 정상인의 뇌의 그 사진과 치매 환자의 뇌 사진이 확연하게 다른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암세포를 찾는 것도 같은 방법이거든요. 암세포에 들러붙는 물질, 추적자라고 하는데 추적자를 이용해서 방사선 물질을 이용해서 방사선을 측정을 하면 암세포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그렇게 사용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찍으면 방사선을 받는 거거든요. 암세포를 찾으려고, 치매를 찾으려고 하다가 내가 또 방사선에 피복이 돼서 또 암이 유발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촬영을 하죠. 그러면 30분에서 또 어떤 뭐 경우에 따라서는 2시간 이상씩을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가서 누워 있고 막 소리도 웅 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어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환자한테. 그래서 이런 큰 병원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 대기 시간, 측정 시간 무섭고 방사선에 또 피폭될까 무섭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초소형 센서를 만들고 고성능의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된다면 이런 우리가 방사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죠. 이게 이제 사진인데요. 이 펫 시스템의 내부를 까보면 결국에는 방사선 센서들과 전자회로, 전자부품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소형화시키자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연구 중에 또 하나가 나노 기술을 융합해서 센서의 크기를 줄이고 또 반도체 집적 회로 기술을 이용해서 계측 시스템 크기를 줄이고 이렇게 아주 초소형화 시킬 수 있다면 오른쪽 사진처럼 헬멧 형태로 쓰게 되면 환자의 뭐 통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두려움도 없앨 수 있고 또 뭐 간단한 시스템이 될 수 있으니까 저비용으로 간편하게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또 활용이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준비한 게 금과터에 많은 중학생, 고등학생 분들이 또 강연을 들으신다고 해서 진로에 관계된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부에 대학을 가시죠. 그럼 다양한 전공이 있습니다. 뭐 이제 방사선 계측에 관련된 전공들이에요. 제가 여기 있는 게 전자과, 기계과, 컴퓨터, 재료, 물리 다 관련이 있습니다. 가셔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또 관련 기업의 엔지니어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엔지니어의 역할은 학부 졸업생의 역할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잘 개발된 기술을 이해해서 활용하는 거죠. 근데 내가 조금 더 첨단 기술,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대학원을 가셔야 되죠. 석사, 박사를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대학원에도 방사선 계측이라는 학과는 없습니다. 근데 각 전공 분야에 방사선 계측에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죠. 제가 있는 UST 대학원에도 저뿐만 아니라 몇 분의 교수님들이 방사선 계측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꼭 그런 전공의 이름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전자과를 학부 때 나왔지만 대학원은 전자과와 원자력 방사선에 관련된 연구를 해서 학위를 받았고요. 또 저희 연구실에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은 학부는 원자력과를 졸업했는데 대학원을 전자과로 와서 또 박사과정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제 주변에 어떤 박사님은 물리를 전공하셨는데 그 박사학위는 원자력으로 공부를 하셔서 학위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전공의 이름에 상관없이 대학원은 사실 전공의 이름이나 뭐 학교의 이름보다는 내가 어떤 분야를 어떻게 열심히 잘할 수 있다를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실력을 갖추시면 일종의 과학자로서 또는 공학자로서 연구소나 대학이나 병원 등에서 이제 연구 활동을 하실 수 있죠. 요즘 이제 융합 기술이 굉장히 키워드인데요. 융합이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어떤 한 명의 슈퍼맨이 나는 전자도 잘하고 컴퓨터도 하고 재료도 하고 나는 모든 걸 혼자 다 할 수 있어는 이제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주 뭐 극소수의 천재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느 한 분야 또는 대학원을 통해서 좀 연계된 한 두 분야를 잘할 수 있다면 옛날에 이제 뭐 T자형 인재라 그랬어요. 한 분야만 파면 된다. 요즘엔 좀 더 발전해서 W형 인재라는 말도 있거든요. 두 가지 정도 분야는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모여서 어떤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이 결국 융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할 거냐? 우리는 이런 원천 과학기술과 공학기술의 첨단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리딩하고 결국에는 이 무서운 방사선이 단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나면 유용하게 활용할 때가 굉장히 많으니까 안전하게 잘 이용을 해서 우리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가 결국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들으시는 학생분들도 이런 쪽을 진로로 또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도 현직 연구자로서 저희 연구소 또는 이제 미국의 국가연구소랑도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국내 많은 대학의 우수한 유능한 교수님들과도 또 협업을 하고 있으니 또 열심히 우리 국민의 안전과 인간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홈페이지 주소가 지금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고요. 또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오늘 질의응답 조금 이따가 진행할 거지만 또 이메일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많이 많이 올려주셨네요. 자, 위부터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공지사항이고 일본 나빠요. 네. 질문이 어디 있을까요? 도쿄올림픽은 괜찮은 걸까요? 수치가 여전히 높다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본 정부에서 투명하게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데 그래서 뭔가 신뢰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많은 국내에도 저보다 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쉽사리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정치적인 문제랑 경제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서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럼 기술적인 질문들이 없을까요? 그렇죠. 예전에 자동차 안테나 쭉 올라왔는데 요즘은 다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안 보이죠. 방사선을 나쁘게 이용하면 지나가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방사선에 노출되는군요. 송정임 씨가 질문하셨는데 안전지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제가 오늘 강연을 드린 겁니다. 이게 우리가 햇빛을 받는다고 무조건 안 좋은 건가요?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햇볕 없는 곳에 사실 건 아니잖아요.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가 알고 이용할 수 있다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또 어디 시중에 판매하는 방사선 측정기도 쓸만한가요? 이건 제품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그런 제품의 상향을 보시면 이게 이제 뭐 교정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게 있거든요. 방사선 측정기가 이 성능을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검증해 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검증을 하고요. 그래서 검증된 제품들은 그래도 뭐 쓸만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요즘 워낙에 온라인 판매가 되면서 사실은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저렴한 가격이지만 그런 것들은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네, 더 안전하게 방사선을 이용할 방법은 계속 연구되고 있나요? 고상호 씨가 질문하셨는데 네, 저희도 뭐 이거 이제 중간에 올리신 질문인 것 같아서 그렇고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어떻게 이용할지, 우주 환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부에서도 뭐 현 정권의 여하튼 기조는 원자력 발전소를 좀 축소하자는 거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연구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빠르게 지나가도 방사선 측정이 가능한가요?
빠르게가 이제 어느 정도 빠르기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방사선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 전자기파죠. 일종의 빛입니다. 빛의 속도로 방사선이 오고 있어요. 뭐 어느 정도 빠르게 해서는 상대가 안 되는 속도이겠죠. 인간하면 다 검출이 됩니다. 물에 흡수된 방사능을 배출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방사능이라는 말은 방사하는 능력을 뜻하는 거고요. 그 능력은 방사능 물질마다 다르죠. 그래서 방사능 물질이 물속에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 방사성 물질이 그 오염수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이제 방사성 물질이라는 말은 특정 원자 번호를 가진 원소들인데 그 원소들을 걸러내는 화학적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물리적인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뭐 어느 하나를 꼽을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결국 그게 이제 비용과 시간의 문제인데요. 그런 것들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어서 사실 뭐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도 처리를 하려면 못하진 않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현실적으로 그냥 가능한 거냐. 이걸 다 처리하는데 뭐 수백 년이 걸린다. 그러면 또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잘 논의가 돼야 되고 공개적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되겠죠. 유익한 강의네요. 고맙습니다. 이유진 씨. 감사합니다. 김진숙 씨. 신기하고 놀랍고 재미있어요. 신신호 씨. 원자력 방사선은 미래에도 계속 쓰일까요? 일단 방사선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이용하는 것도 대체할 만한 이게 일종의 전자기파기 때문에 뭔가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원자력 발전소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뭔가 대안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도 우리가 정말 태양광, 풍력, 수력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다 쓸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 없어도 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뭐 태양광으로 우리가 전기를 쓰려면 우리나라 전 국토를 다 깔아도 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다음에 밤에는 해가 없죠. 그래서 이런 발전소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방사선을 귀에 쏙쏙 정말 이해 잘 되네요. 네,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원자력의 에너지 효율을 능가할 만한 소재나 물질이 발견될까요? 이유진 씨, 아까도 뭐 다른 질문 하셨던 것 같은데 이유진 씨가 학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연구를 하셔서 아주 좋은 소재나 물질을 개발을 하시면 아주 국가에 큰 도움이 되겠죠. 질문들이 또 있네요. 우주에서도 윤순기 씨, 우주에서도 방사선 피폭이 된다던데 치료법이 있나요? 이제 우주선 자체에 이제 굉장히 차폐 물질들을 이제 해서 우주선 안에서는 좀 안전하게 그래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지상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노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우주 비행사들이 굉장히 이제 위험에 노출된 직업이고 굉장히 숭고한 일을 우리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해주시는 분들이죠. 방사선 피폭에 대한 치료는 사실은 딱히 없습니다. 이게 세포가 손상이 되는 거라 결국 자가 면역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방사선 물질이 몸 안에 들어가면 이거를 해독하는 물질을 또 우리 몸 안에 넣을 수도 있는데요. 뭐 요오드나 이런 것들을. 근데 방사선 자체에서 손상이 된 세포를 치료하는 방법은 뭐 아직까지는 없죠. 그 정도가 되면 거의 뭐 우리 인간의 장기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싶네요. 방사선 분야가 더 발전되면 암세포를 죽이는 것처럼 치매 발견이나 치료, 암세포 치료에도 더 도움이 될까요? 용용이투님. 네,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연구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잘 보이진 않죠. 보통 대중들이 이렇게 물건을 구매하거나 이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핸드폰처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또
뭐 암 치료를 위해서 뭐 탄소 가속기라든지 다양한 시설들을 통해서 더 환자들한테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치료 방법들이 또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시 납 에이프런을 입고 촬영했는데 웬만한 두꺼운 물건 금속 통하는데 납은 통과 못하나요? 네, 엑스레이나 감마선이 납 같은 이제 고밀도 물질들은 방사선이 투과를 못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두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방사선사분들 보시면 굉장히 두꺼운 그런 에어플런들을 두르고 계시죠. 그 정도 돼야 무겁습니다. 굉장히 그 정도 돼야 투과를 잘 못하죠. 펫CT 몇 번 정도가 안전하다 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뭐 한 번 찍어서 이상이 없으면 안 찍으시면 되죠. 뭐 1년 뒤에 2년 뒤에. 그다음에 이제 또 비용의 문제인데 그럼 내가 돈이 많다고 맨날 가서 혹시나 암 걸릴지 모르니까 맨날 찍겠다? 그러면 그러다가 암에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정도가 안전하다는 참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암세포가 증식하는 그런 의학적인 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저보다는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방사선은 가족에게 옮기나요? 송은 씨. 이거는 그런 어떤 바이러스, 코로나 같은 질병이 아닙니다. 그냥 전자기파, 빛이에요. 내가 빛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겁니다. 옛날에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죠. 우리가 심지어 비행기에서 예전에 핸드폰을 못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같은 거 다 끄라 그러고 뭐 요즘도 그러긴 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바뀌면서 국제선 비행기를 타시면 비행기에서 이제 와이파이를 제공을 하거든요. 물론 돈을 내야 되지만 옛날에는 그 와이파이에 눈에 안 보이는 신호 때문에 비행기의 어떤 오작동을 일으켜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게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공포심이 있었죠. 안 보이니까 눈에. 근데 그런 전자기파들 수준에서는 전자기기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설득을 하고 뭐 자료를 제시하고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는 비행기에서도 와이파이도 쓰고 이제 다 하죠. 요즘도 에어플레인 모드로 바꾸라는 거 국내선을 타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비행기 모드로 바꾸세요. 그것들은 사실은 비행기에 영향을 미칠까라기보다는 비행기에서 뭐 태블릿도 제공하는데 그냥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소모가 되거든요. 비행기 모드로 안 바꾸면 그런 문제들 또 혹시나 모르는 뭐 문제들인데 사실은 전자기파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에게 옮기지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방사선 계측과 관련된 학과가 생길까요? 용용이 투님 또 다른 질문 해주셨네요. 방사선 계측 학과가 생기긴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는 좀 어떻게 보면 융합 학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과, 재료과 이런 하나의 학문들을 깊게 공부하셔서 이런 것들이 방사선 계측에 쓰일 수 있도록 소재를 바꾼다거나 저처럼 전자회로의 연구를 한다거나 물질이나 뭐 재료 뭐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그쪽으로 나중에 진로를 잡으실 수 있겠죠.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려면 몇 살부터 꿈꿔야 하나요? 전 이미 늦은 것 같네요. 오상호 씨 학생인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어렸을 때 방사선 계측을 하겠다고 꿈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사선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사실은 저도 대학원 가서고요. 대학교 때만 해도 그냥 저는 전자공학이 좋아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대학원 갔더니 그냥 우리가 핸드폰에 만드는 컴퓨터 만드는 전자공학뿐만 아니라 이런 방사선 계측에도 전자공학이 필요하네 쓰이네를 알게 됐고 그때 같이 이제 연구를 방사선 쪽의 교수님들하고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쪽 분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꿈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도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학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쭉 공부를 하시다 보면 꼭 방사선 계측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좋은 분야에 또 이제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또 질문이 많이 있었네요. 먹구름님, 먹구름이 내일부터 온다 그랬는데 오늘 오셨네요. 최근 밀리터리 분야에서 사람에게 무형의 무언가를 쏘면 사람이 피부에 화상을 입은 고통을 느끼는 무기가 개발되었다는데 이 무기도 방사선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워낙 무기의 종류가 많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생화학 무기가 아닐까 싶어요. 화학 물질을 이제 뿌리는.
방사선 자체 무기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고요. EMP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폭탄 말고 EMP는 강력한 전자기파를 뿜어내는, 방사선을 뿜어내는 파죠. 얘의 목적은 군사 장비들이 다 전자제품이잖아요. 아까 전자제품이 제가 방사선의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EMP탄이 터지면 전자제품들이 다 망가지니까 군사 장비들이 다 뭐 탱크가 가서 멈추고 포탄을 못 쏘게 되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뭐 개발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신 거는 생화학적 무기가 아닐까 싶네요. 무기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 정도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도원님, 융합기술 전문가가 되려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공부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들이 과학을 친근하게 접근하게 하려고 하는데 원자력 관련해서 읽어봐야 할 책이 원자력 관련해서 책이요. 저도 추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학부모신 것 같은데요. 저도 어린 아이가 있지만 부모님들 마음이 항상 그렇죠. 자기 아이를 보면 좀 조급하고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근데 뭐 저도 제 아이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한 발짝 물러서 보면 사실은 조급하신 것보다는 지금 아이가 관심 있는 것들, 하다못해 뭐 레고를 하더라도 뭐 만들기를 좋아한다거나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나이가 중고등학생 이상 됐다면은 뭐 주변의 과학관을 자주 가보신다던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금과 터의 강연을 보시는 것도 다양한 주제들이 매주 강의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본인의 사고를 넓히고 관심 분야를 넓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 추천은 못 드려서 죄송하네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다 볼 수 있겠네요. 전숙희 씨, 치료로 인해 33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 주변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을까요? 아까 답변 드렸지만 이거는 방사선은 질병이 아닙니다. 옮겨다니는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라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전숙희 씨도 차도가 많이 좋아져서 완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화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우동환님, 어떻게 한화로를 알고 계시네요. 저희 원자력연구원에 한화로라는 연구용 원자로가 있습니다. 연구용이기 때문에 발전소처럼 큰 출력을 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연료들이 멀리 배치가 되어 있고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터질 정도의 그 방사선 물질이 우라늄이 들어있지 않아요. 뭐 여하튼 하나로는 연구용 원자로인데 지금 현재 멈춰 있죠. 그걸 알고 올리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좀 시설이 노후화가 되긴 했습니다. 이게 언제죠? 90년대 초반인가 그때 이제 지어져서 거의 2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많은 그런 노후 장비들을 다 요즘 교체를 하고 시설을 거의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진에 대한 보강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서 이제 올해부터 다시 가동이 될 예정이고요. 곧 다음 달, 다다음 달쯤에. 그럼 이제 하나로는 중성자나 양성자 같은 입자들을 우리가 특히 중성자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다거나 우리가 만든 물질의 어떤 특성을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다거나 또 동위원소, 의료에 쓰이는 동위원소들 또 비파괴 검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다양한 검사에 쓰이는 그런 원소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멈춰 있어서 이런 원소들을 다 지금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거든요. 1년에 몇백억, 몇천억씩 드는데 하나로 원자로가 다시 잘 가동이 돼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기를 저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배창수님, 방사선, 방사능 차이점이라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방사능은 방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어떤 물질은 방사능이 훌륭하면 더 많은 방사선을 뿜을 수 있고요. 그게 능력이 약하면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고 걔들이 뿜어내는 전자기파를 방사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 것 같네요. 이태섭 씨, 방사선 치료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제 정확한 암세포의 위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펫이라는 장비들을 이용해서 찾기는 하는데 아직도 밀리미터 단위 오차가 있어요.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라는 게 이 몸을 째서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부를 통과해서 해당 부분까지 통과해서 들어가 딱 거기에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암 세포가 있는 곳에 이런 기술들이 이제 좀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를 많이 받으면 암 세포도 이제 잡을 수 있지만 그 주변의 정상 세포들도 좀 파괴가 되죠. 그래서 한 번에 암 치료를 빡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하고 좀 쉬면은 정상 세포들이 또 회복이 되죠. 다시 또 해서 암 세포도 잡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시기를 두고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시일이 좀 오래 걸리는 게 있는데 앞으로 기술이 발전되면 저도 이제 그 정확한 더 위치를 밀리미터 단위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 연구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이 하나, 요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솔민, 전자전기공학부 학생이신가 보네요. 우리나라에서 울진같이 원자력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있는데 이때 나오는 방사선을 역으로 다시 전력화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굉장히 좋으신 발상입니다. 방사선을 포집해서 그 에너지를 사용을 하면 좋겠죠. 이제 방사선은 이렇게 3차원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을 포집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결국은 이제 효율의 문제거든요. 이 방사선을 잡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의 원자력 발전소보다 더 큰 어떤 시설을 놔서 일종의 그게 이제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또 어떤 장치들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만드는 게 좋은지 아니면 차라리 그 비용으로 원자력 발전소 하나 더 많은 게 좋은지는 분명히 경제성이 나오겠죠. 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또 뭐 중간에 내리면서 놓친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놓친 분들 좀 죄송하게 생각드리고 또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또 아까 보여드린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오늘 강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